주점을 나온 켄 맥켈로이는 아내와 함께 집에 가려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는 찰나 그의 차를 사람들이 둘러싸 그는 그대로 멈추었죠. 그들을 바라보며 담배를 물었던 그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려는 찰나 총성이 울렸습니다. 깨진 앞유리, 가슴에 느껴지는 통증, 손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무언가.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다시 총성이 울렸고 가까스로 창문을 연 그는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40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총을 쏘았던 이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제 사건이자 미제 사건이 아닌 맥켈로이 살해 사건입니다. 1934년 6월 1일에 미국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16명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난 맥켈로이.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스키드모어라는 약 300명이 사는 마을에 정착했는데 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기에 일거리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에 닥친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망해버리며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이 무렵 맥켈로이는 학교를 중퇴한 뒤 사냥한 동물 가죽을 팔며 생활비를 보태고는 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2살 아래인 여성과 결혼해 덴버로 이사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철근이 머리 위로 떨어지며 큰 부상을 입었고 이 뒤로 어지러움과 두통이 동반되는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지인들의 말로는 이때부터 그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퇴원한 뒤 그는 아내와 함께 스키드모어로 돌아왔는데 다른 이들의 농장이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그런 일들만 한 것이 아니고 가축을 비롯해 농가의 장비를 훔쳐 업자들에게 몰래 팔아 뒷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주인이 물건이나 가축이 사라진 것에 대해 따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울타리가 망가져 도망갔다는 등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도 따지면 총을 들이밀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그는 가축 사업을 벌였는데 생각보다 성공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의 대부분은 총과 차를 사는 데 들어갔고 여유가 생기자 결혼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꿰고 다녔습니다. 그가 노렸던 여성들은 가정의 불화로 집을 나오거나 부모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든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가끔 용돈이나 보석을 주다 보니 의지할 곳 없고 돈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꽤 꼬였죠. 그의 목적은 언제나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었고 가끔 억지로 관계를 맺어 신고당하기도 했지만 돈을 써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기에 매번 풀려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는 2년 만에 아내와 헤어지고 자기 아이를 임신한 샤론이라는 여성과 재혼하게 되었죠. 샤론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가 매우 폭력적이라 아이에게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맥켈로이는 어찌 알았는지 그녀를 찾아와 집으로 데려왔고 자신의 화를 폭력으로 그녀에게 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만족 못한 그는 새로운 여성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곤 했죠. 얼마 뒤 이번에도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셀리라는 여성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샤론과 셸리는 그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도망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임신했을 무렵 그가 또 새로운 여성에게 꽂혀 그녀들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정말 멋대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축 사업을 하던 중 가축이 필요해지면 이웃 농가에가 당당하게 훔쳐왔고 그를 막으려는 주인에게 총을 들어 위협하고는 했죠. 당시 스키도모어에는 경찰서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다른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그는 가축을 빼돌려 증거를 없애거나 혹시 체포되더라도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기에 매번 풀려나고는 했습니다. 풀려난 뒤 그가 한 일은 자기를 신고했던 이들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몇 시간 동안 주시하고 가끔 허공이나 그들의 집에 총을 쏘는 것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여성들과 억지로 관계하는 등 개차반 짓을 벌이는 그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방치된 여성들만 노렸고 마을 주민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이 없는 마을에서 그는 왕이나 마찬가지였죠. 40살이 되었을 무렵에 그의 집에는 한 명의 아내와 2명의 동거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생긴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띈 이는 이제 겨우 12살 된 트레나였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던 중 그는 그녀를 억지로 차에 태웠고 몇 시간 뒤 그녀가 발견됐을 땐 옷이 헝클어져 있는 상태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눈치챈 친구들은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미 마을에서 왕노릇을 하는 맥켈로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고 2년 뒤 그녀는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했죠. 트레나의 어머니는 딸이 맥켈로이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반려견에게 총을 쏘는 등 위협했고 자기만 그에게 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트레나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용기를 내 그를 성범죄로 고소했지만 그 사이 그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트레나와 결혼해 버렸습니다. 어린 나이라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는 그녀를 위협하고 트레나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자신의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피해자인 트레나와 결혼해버리자 검찰은 모든 혐의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왕처럼 법을 피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며 그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발생한 사건은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1980년 4월 25일 마을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로이스는 물건을 훔치던 꼬마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도둑질이 들켰다는 것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자기 행동을 저지한 주인에게 화난 것인지 꼬마는 소리 지르고 울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꼬마는 자기 아버지인 맥켈로이를 데려왔죠. 로이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는 자기 딸에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말이 통하지 않자 가게에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낀 맥켈로이는 두고 보라고 말하며 가게를 나왔는데 이 뒤로 그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로이스의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총을 만지며 응시하거나 가끔 하늘로 총을 발사하기도 했죠. 다른 지역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그를 저지할 만한 법률이 없던지라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괴롭힘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루이스가 차를 치우라고 말했다가 맥켈로이가 쏜 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밤 그는 살인 미수로 체포됐는데 루이스가 먼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총을 쏘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루이스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을 찾았지만 맥켈로이 역시 그 증인이 누군지 알게 되어 그를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1981년 6월에 열린 재판에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에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이번에도 그는 쉽게 풀려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검사는 루이스 같은 70대 노인이 위협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맥켈로이의 주장은 믿기 힘들며 오히려 평소에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그라며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이어갔고 결국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최대 2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40년 가까이 50개 이상의 중범죄로 체포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최초의 재판이었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그대로 총을 들고 주점에 들러 다음에 루이스를 본다면 죽이겠다 말했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각오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시 주점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혹시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경찰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관여하지 못한다며 그와 직접 대립하지 말고 자경단 같은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받는 것이 다였죠. 그리고 1981년 7월 10일 주민들은 주점에 모여들었습니다. 주점에는 맥켈로이가 아내인 트레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죠. 맥켈로이는 주민들이 모여들자 이상함을 느꼈는지 밖으로 나와 차에 탔는데 따라 나온 주민들은 그의 차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가 뭐하는 짓이냐고 외치려는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총을 쏘았고 깜짝 놀란 트레나가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연달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그를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고 있었죠. 그가 사망하고 나서야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정리했는데 46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트레나는 총을 쏜 사람을 몇 명 지목했지만 다른 이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그녀가 지목한 이들 중 몇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경찰은 그녀의 주장만으로 용의자를 추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특이한 사건이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자 FBI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맥켈로이의 죽음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죠.
트레너는 스키드모어 마을 전체와 경찰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는데 그들은 법정 분쟁을 피하고자 17,6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물론 사이라는 울타리에 사는 이상 법이라는 규칙에 따라야 함은 분명하지만 누구라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찌했을지 선뜻 답하긴 어려운 이 사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그가 그쪽에서는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